안녕하세요. 저는 50살의 장애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가다 보니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냈었죠. 하지만 몸이 불편한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욱 힘들더군요. 자포자기하고 인생의 끝을 보고 싶을 심정까지도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게 누구보다 가까웠던 그 사람이 주었던 상처는 세상이 제게 주는 상처보다도 몇 배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제게 있었던 그 상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창 뛰어놀기 시작하던 5살 무렵 정신없던 시장통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어렴풋이 나던 그때의 기억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중간중간 끊기는데 너무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는 그 당시 너무 놀라 울지도 않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사고로 그때부터 저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있다가 퇴원을 했던 기억이 있지만 제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엄마는 자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다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밤마다 우셨고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그런 엄마에게 짜증내고 화를 냈고 마음대로 놀 수 없다는 것에 늘 불만이 있었죠. 어린 시절은 다리를 다치게 된 후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괄량의 성격이 가득했던 저는 다리 때문에 굉장히 소심해졌고 뛰어놀지도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꽤 충격도 받았었죠. 아휴, 어린 여자아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되어서 누구한테 시중이 나갈 수 있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다 내 죄지요. 내가 평생 안고 가야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아이고, 또 너무 그러지 말고. 거기 시장통 앞이 워낙에 복잡하잖여. 그냥 엎보라 생각하고 마음이 편하게 가죠.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고 계셨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고 저와 엄마는 늘 단 둘이었죠. 아빠 이야기는 많이 해주지 않으셨는데 가끔씩 제가 물어보면 저 멀리 비행기 타고 돈을 벌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아빠는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 다리가 이렇다 보니 저랑 결혼할 남자가 없을 것이라며 매일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을 하셨죠. 엄마가 이렇게까지 결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이유는 자신이 혼자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남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제가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살아가다 보면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그랬듯이 혼자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찌어찌 해서 전문대학까지 나오게 되었고 작지만 분위기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서 다니고 있었고요. 때때로 직구전 친구들이 저를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다리를 비하는 욕도 쉽게 했었지만 점차 그런 말들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던 아주 활발하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저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으며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도록 엄마와 단 둘이서 알콩달콩 살았어요. 엄마도 저도 돈을 벌어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아껴 쓰며 살아가니 그래도 아주 어렵지 않게는 잘 살아갈 수 있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에 올라타서 손잡이를 겨우겨우 잡고 비틀거리며 가고 있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잡이를 놓쳤고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로 왼쪽 바닥 쪽으로 확 쓸려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몸과 부딪혔는데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제게 화를 버럭 냈었어요. 아이씨, 정말 이 사람이 중요한 면접 보러 갔는데 이게 뭐야? 어머나, 죄송해요. 어떡해요? 어떡하죠? 세탁이라도 해드려야 될까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당장 시간도 늦었는데. 아, 뭐야, 장애인이었어? 아이, 정말 아침부터 재수없게 장애인 여자한테. 하루 종일 재수 더럽게 없겠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제 다리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죠. 따로 목발을 짚고 다니진 않았지만 누가 보기에도 걸음걸이가 이상할 정도로 다리 한쪽을 많이 절었거든요. 그 상황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떤 남자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아까 넘어지시면서 다치신 것 같은데. 아, 네네. 전 괜찮아요. 전 괜찮은데 저분이 저 때문에 옷이 상해서요. 그깟 옷이 뭐가 대수예요?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남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장애인 좌석 좀 비켜주시죠? 앉아서 가셔야 될 분을 서서 가도록 만드신 분들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한 그 남자를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더라고요. 그 남자의 말에 장애인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얼른 일어났고 저는 그 덕분에 사람이 꽉 차있는 버스에서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까 제게 소리를 질렀던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이, 장인 아가씨, 어쩔 거야, 어? 어떻게 할 거냐고? 당장 30분 후에 나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화가 난 그 남자의 말에 저를 구해준 남자가 다시 한번 그 남자가 다가와 제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화를 내던 남자는 중간에 버스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크고 잘생긴 눈망울, 오똑한 코까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게 생긴 그 남자가 이렇게 성격까지 좋다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 제게 평생 남자라는 사람은 없다고만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더군다나 그 남자는 제가 목적지에 다다라서 버스에서 내릴 때에도 저를 부축해 주었고 꼭 병원에 가보았으면 좋겠다고 따뜻한 말까지도 건넸습니다. 바보같이 그런 그 남자의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를 생각하니 창피하기도 하네요. 그날의 인연으로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도 하루 종일 그 남자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한번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그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피식대면서 웃고 멍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회사 언니가 제게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뭐 좋은 일 있어? 그만 좀 웃어. 입 찢어지겠다. 네? 아니에요. 좋은 일은요. 있구만 좋은 일. 귀신을 속이진 않아 못 속인다. 이건 분명 남자야 남자. 맞지? 내가 소개팅 시켜준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만 어디 다른 데 가서 남자 만난 거야? 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기... 꼬치꼬치 물어보는 회사 언니에게 저는 그 남자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버스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자주 마주치게 되면 고맙다고 밥이나 커피를 한 잔 산다고 말을 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출근 시간에 같은 시간에 오는 버스를 타려고 했었어요. 어쩌다 하나를 놓치게 되려도 될까봐 그 불편한 다리로 엄청 빨리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버스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왜 그렇게 좋은지 아마 입이 귀에 걸렸을 거예요.
두근두근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 혼자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를 발견한 그 남자가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그날 다치진 않았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보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잠시 당황한 내색을 하더니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통화 가능한 시간까지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 연락처를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 설레임은 난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저는 그 남자와 통화를 했고 저녁 약속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는 동갑이고 군대를 다녀와 대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는 그 남자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부담이 조금 있다는 말도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물어보니 왠지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의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 쪽에 근무하고 계셨고 엄마도 좋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얼마 전에 퇴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에 비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런저런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고 아빠는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4년제의 좋은 대학을 다니던 그 남자와는 다르게 이름도 잘 모르는 전문대를 졸업한 장애인인 제가 그 남자에게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저는 그 이후로 그 남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괜히 저 혼자만의 착각에 빠졌다가 나중에 상처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을까? 그 남자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냥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하면서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말까 하다가 저희 회사 근처로 온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요즘 바쁘셨나 봐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바쁘기도 했고요. 저희 뭐 따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때는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녁 식사 대접한 거고요. 그러세요? 저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아서 좋았는데 저 사실 부모님이 거는 기대도 크시고 시험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계속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과 식사하던 날 정말 마음이 안정감이 들고 편안해서 또 뵙고 싶더라고요. 그 남자는 의외의 말을 제게 건넸습니다. 상상도 못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또 얼굴이 시뻘개지고 제대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외동아들로 자라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기대를 하셔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상하게 저와 얘기하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 그 남자를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남자도 점점 제게 빠져들었고 저희는 얼마 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애를 해보니 너무 행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고 때로는 애기가 되어서 투정까지도 부리고 매일 같이 있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제 연애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축복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괜찮은 집안에서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할 리 없다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조금 연애하다가 버려질 것이 뻔하다고 하면서 제가 정리를 못하면 엄마가 대신 나서서 정리해 주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절대로 남친은 그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몇 번이나 엄마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제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엄마는 제 남친 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 만나셨나 보더라고요. 남친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남친은 저와 빠른 시일 안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정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결혼 얘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 엄마는 제 남친에게 마음의 확실함을 보여주라고 하셨다고 해요. 안 그러면 당장에 저를 데리고 도망가 버릴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남친이 결단을 내린 것이고 곧 남친 집에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남친의 손에 이끌려 남친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집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고급스러운 곳이었는데 제가 집 안에 들어서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당장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돌아가세요. 나는 내 아들 결혼시킬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아가씨와 연애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니 오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인사는 받으셔야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건 제 인생이라고요. 오늘로써 너도 나랑 아들 인연 끝이다. 여기서 나가는 순간 나는 너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런 줄 알아.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대립은 삭막했고 결국 남친은 자신의 옷 몇 개를 챙겨서 저를 데리고 그 집안을 벗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곧 아이도 생겼어요. 남친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물어볼 때에도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죠.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지만 당장 생활을 해야 했기에 남친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치보다 훨씬 안 좋은 곳이었지만 당장에 돈을 벌어야 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엄마와 저 그리고 남친이 함께 살게 되었고 제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으니 3대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남친을 남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엄마도 사이로서 대접을 해주시며 최서방하고 부르셨습니다. 얼마 후 아이는 태어났고 연이어서 둘째와 셋째까지 태어나 다둥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이 정도인데 남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이를 셋까지 낳았으니 한번 찾아가 보자는 마음에 친정엄마까지 대동해서 찾아간 시댁은 차가운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현관문도 채 열어주지 않았고 손주들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자신들은 아들 없는 셈 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현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셨는데도 너무 완강하신 말씀에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날 그 집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던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속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인걸요. 어쩌겠어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을요. 친정엄마는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엿한 남편과 자식들까지 낳고 사는 것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시댁의 멸시도 참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만 갔어요. 시댁은 잠시 잊혀진 채로 말이죠.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쯤이었으니 8년 정도 되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친한 친구와 사업을 한다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이 깨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던 친구의 말을 철석까지 믿고 대출까지 끌어서 사업에 투자를 했죠.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의 친구는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고 저희 집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충격적인 일 앞에 남편은 하루하루 술만 마시며 지냈고 결국 일도 하지 않고 폐인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저는 어떻게든 자식들 먹여 살리고 생활을 해야 했기에 피땀 흘려 돈을 벌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원망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은 매우 잦게 되었고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외박도 많이 했습니다. 점점 어긋나기만 하는 저희 부부 사이가 걱정이 된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남편이 마음을 돌릴 수 있게 저보고 잘하라고 했지만 막상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끔 만나게 되는 남편에게 화만 냈고 무책임하다며 소리만 질렀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보냈더니 아이들에게 저희는 늘 싸우는 부모가 되어 있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나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정말 지긋지긋해.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고 돈돈거리는 당신도 지겹고 좁아 터진 집에서 6 식구 엉켜 지내는 것도 너무 싫어. 뭐?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사업으로 집 살 돈 다 날리고 대출 빚까지 갚고 있는데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야? 나랑 우리 엄마는 당신 빚 갚고 애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지긋지긋하다고. 난 원래 힘든 일도 안 해보던 사람이야. 너 만나서 너 같은 장애인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는 거라고. 나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만났으니까 거기 가서 살래. 너는 니네 엄마랑 애 데리고 살아. 남편은 갑작스럽게 폭탄 선언을 한 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밖에서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불편한 다리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승용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리더군요. 그러더니 제 남편에게 얼른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여자는 저희 회사가 있는 작은 건물의 주인이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남편보다 7살이나 많은 여자였어요. 아주 가끔씩 건물에 들릴 때면 저희 사무실에 간식도 사다 주고 하면서 저와 안면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니, 어쩌다가 이 여자랑 제 남편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니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여자에게 뺨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남편과 그 여자가 타고 가는 자동차 뒷모습만 바라보았어요. 결혼할 때처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새도 없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렸죠. 제 마음도 추스리지 못한 상태라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아빠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어요.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남편을 빨리 찾아야 한다면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그것도 녹록지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1년 후 시어머니라는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아들의 거취를 물어보셨어요. 저기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알면 얘기 좀 해줘라. 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1년 전에 집을 나간 사람을요. 그게 말이다. 사실 우리 집에 몇 달 전에 찾아왔는데 배신을 당했다고 하면서 말이야. 자기 어디 가서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술을 취해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찾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염치 없지만 너한테밖에 물어볼 사람이 더 있니?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 집에는 가끔 연락 올 거 아니니? 애들 있다고 올 사람이었으면 진작이었겠죠. 고생하기 싫다고 편하게 산다고 다른 여자 만나서 떠난 사람을 제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지모의 전화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저를 며느리로 인정도 해주지 않다가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제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저희 엄마는 그런 인간 말종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며 당장 찾아가려 하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제게는 누군가를 미워할 여력도 없었어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상간녀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가까운 공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집도 대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고요. 친정엄마는 오랜 식당일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셔서 더 이상 식당 일은 하지 못하신 상태였지만 그 몸을 해서 또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친정엄마가 근근히 들러서 챙겨주었고 저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일을 하고 또 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남편을 만나는 날에는 욕을 얼마나 했던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화가 채 풀리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에는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외국에 돈을 벌러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옛날 저희 엄마가 제게 했던 그 말처럼 똑같이요. 더군다나 지 아빠랑 똑같이 생긴 첫째 아들이 점점 커갈 때에는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여서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너무 미안하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 친정엄마는 점점 연로해져만 갔고 건강도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시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의 행방을 묻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봉투에 돈을 조금씩 넣어주셨고 그 덕분에 그 아이들에게 가끔 고기도 사 먹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병이 있으셨는데 아마도 그게 악화되셨던 모양이에요. 하긴 하나뿐인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저 같아도 온전하게 살아가긴 힘들죠. 저는 시모의 장례식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요. 왕래는 거의 없었지만 아이들의 자신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는 와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리둥절한 아이들에게 차근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그나마 뿌듯하더라고요. 장례식에 참석해준 제게 고맙다며 시아버님은 돈이 두둑히 담긴 봉투를 건네주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형평상 그 봉투를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이 못난 인간아, 니네 엄마는 이렇게 너 찾다가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 엄마 가는 길은 지켜야지. 못난 놈, 이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밤에 잠도 오지 않아 남편을 원망하며 꼴딱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생전 못하는 소주 한 병을 타서 친정엄마와 나눠 먹고 자리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실 쪽에서 분명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나가려고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훅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보이던 사람은 키가 큰 남자로 보였는데 얼굴에는 복면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의 소리를 질러 가족들을 깨우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죠. 바들바들 떨리는 몸이 바닥으로 축 처지고 있는 동안 복면을 쓴 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안방 한쪽 구석 위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기 살려주세요. 제발요. 살려만 주세요. 떨리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그 강도에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복면 쓴 강도는 뒤로 자신의 안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더니 갑자기 돈을 꺼내는 거예요. 꼬깃꼬깃해진 돈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잡은 후 손바닥에 30만 원쯤 되는 돈을 쥐어줬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저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만 있었는데 제게 돈을 쥐어준 그 강도는 그 길로 재빨리 도망쳐버리더라고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 친정엄마와 자식들 모두가 잠에서 깨서 제게 달려왔고 무슨 일이 있느냐며 소리를 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죠? 방금 누가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저기, 그래, 없어. 다친 데 없어. 걱정하지 마. 방금 뭐예요? 도둑이죠? 엄마 도둑이랑 마주친 거예요? 이 돈은 뭐예요? 그게, 저기 있잖아.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정신이 들어 깨어났고 자식들은 그 사이 경찰에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경찰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잃어버린 물품도 없고 협박도 안 받았으며 오히려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고 했고 가족들도 의아해했죠. 그리고 더욱 이상했던 것은 안방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본 것이었는데요. 사실 거실에 걸어놨던 사진인데 남편이 떠나고 빚 갚고 그러느라 이사를 오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어서 안방으로 옮겨놓은 사진이거든요. 본명 쓴 강도가 왜 그 사진을 그렇게도 유심히 들여다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놀란 일을 겪고 나서 다음날 공장에 가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많이 힘들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하고 찝찝한 기분도 가시질 않았고요.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퇴근을 했고 아이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신고하셨죠? 그 강도가 오늘 자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자수요? 자수를 했다고요? 네, 경찰서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이 집에 가져다 달라고 했거든요. 저기 이것 좀. 네? 이거요? 이게 뭐죠? 경찰은 금목걸이 하나와 시계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을 이어갔어요. 최민석 씨 아시죠? 어제 그 복면 쓴 강도가 바로 최민석 씨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민석이요? 네. 이 목걸이랑 시계도 비싸게 팔아서 이 집에 가져다 주려 했는데 그냥 이대로 드리는 것이 나을 듯 싶어서요. 경찰이 말한 최민석이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이자 저희 엄마의 사위요. 10여 년 전 이 집을 떠나나간 바로 그 사람이요. 아이들은 아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놀라기도 했지만 집 나가서 다른 년이랑 산다고 했던 남편이 복면 쓴 강도가 되어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복잡한 감정에 얽혀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더 말에 덧붙였어요. 지금 최민석 씨 경찰서에 있어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막내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맞지? 최민석 우리 아빠잖아. 우리 아빠 맞잖아. 아빠 외국에 있다며. 아빠 외국에서 돈 벌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못 오는 거라고. 근데 왜 아빠가 강도야? 우리 집에 강도로 온 거냐고. 그게 말이다. 그게 있잖아. 아휴,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 얘기해줄게. 이제 다 이야기해줄게.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정엄마는 이런 제 옆에 앉으셔서 눈물만 흘리고 계시다가 잠시 후 많이 속상하셨는지 자리를 떠나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얼굴이 참 많이도 상한 남편이 구석에 앉아 있었죠. 다가가서 남편 앞에 서 있으니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멀끔하게 생겼던 남편은 흰머리가 가득하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는 거뭇다 못해 거칠거칠해진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진 인생을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한 제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못난 인생을 살았기에 자기 엄마 가는 길도 못 보고 도둑질이나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나 보기 싫어? 왜 나를 안 봐? 여기 오지 마. 이런 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나 같은 놈 절대 앞으로도 찾지 말고 이런 데도 오지 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나 잊어줘. 걱정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 진작에 다 잊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당신은 머나먼 외국 땅 가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당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애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다시는. 이 못난 인간아. 얼마나 못났으면 네 엄마 임종도 못 지키고 도둑질하고 다니냐.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길로 경찰서를 벗어나왔고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남편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온전하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짓 안 한다고 사고가 했으니 믿어보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모습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남편의 모습에 하루하루 한숨이 들어만 갔어요. 아이들도 계속해서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친정엄마 역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애비 어떻게 됐다니? 세상에 사람이 그런 꼴을 해가지고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어? 이 세상 귀하게 살던 사람이 어쩌다 그런 꼴까지 된 거야. 엄마, 나도 몰라요. 이제 우리랑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버리고 떠난 사람 뭐하러 궁금해요. 엄마도 이제 그만 궁금해하세요. 그냥 잊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잊기는 어떻게 잊어. 큰애 봐라. 집이랑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젓가락질 하는 모습까지 아주 판박인데. 아이고, 아주 내가 못 살아. 잠도 오지 않아 저는 남편이 경찰을 통해 건네준 목걸이와 시계를 꺼내보았어요. 언제 산 건지 먼지가 가득하고 시계줄에 누렇게 때가 끼어져 있는 것을 준 걸 보면 아마 그 사람이 가진 전부였던 것 같아요.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어느 날부터 집 앞에 쌀이 있었고 또 어느 날에는 검은 봉지 안에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긴 했지만 누가 주었는지도 몰랐기에 마음이 조금 쓰였던 찰나 제가 좋아하던 붕어빵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이 가져다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를 임신해서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붕어빵을 잊지 않았었나 봐요. 이렇게 몇 년을 한결같이 이어지다가 하루는 제가 조금 일찍 퇴근을 했고 일부러 집 앞에서 가만히 기다려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남편이 검은 봉지를 가지고 열심히 저희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놓쳤는데 그 안에는 따끈한 붕어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놓고 가면 모를 줄 알아? 당신인 거 다 알고 있다고. 그게 저기 그게 당신이 무슨 천사야? 천사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몰래 두고 가?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게. 어? 밥? 보아하니 어디서 밥도 못 얻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 저는 남편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고 끝까지 들어오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던 남편의 등을 떠밀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안에는 친정엄마도 계셨고 세 아이 모두 들어와 있었어요. 아빠의 등장으로 세 아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지만 친정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하나. 치서봐. 땅 안 꺼지니까 얼른 앉아. 내가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식구끼리 밥 한 개 먹는 게 뭐가 됐으라고. 야 앉아. 너네들로 앉아라. 상 피고 얼른. 아이들은 할머니 말을 듣고는 얼른 바닥에 상을 펴고 반찬을 나르고 숟가락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모든 밥상이 다 차려지고 친정엄마는 얼른 밥을 먹자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모두 다 상 앞에 앉아 밥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얼굴도 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잠시 후 남편의 어깨가 흔들리며 우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나같이 나쁜 놈이 어떻게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 남편의 울음소리에 모든 가족들은 밥을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죠. 뭘 잘했다고 밥상머리 앞에서 울고 있어. 얼른 밥이나 먹어. 이러다 다 식잖아. 얼른. 저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죠. 내가 뒤늦게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은 안 좋아지고 난 후였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뒤로는 너무 미안해서 정말 너무 죄인이라서 차마 가족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내가 무슨 수로 나타나? 뭘 잘했다고 나타나?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만 가볼게. 남편은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하지만 그때 그런 남편을 붙잡은 것은 남편과 똑 닮은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의 팔을 잡더니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기 식사하세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냥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가지 마세요. 아빠를 붙잡는 큰아들의 말에 저희 가족은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억누르고만 숨죽여 울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큰 소리로 오해를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온 가족이 울고 나니 된장찌개는 다 식었고 떠놓은 밥도 다 식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눈물을 훔치시고는 얼른 다시 국과 밥을 떠오셨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살피더니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고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군요. 입에 맞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한 남편은 어느덧 밥 한 그릇을 툭딱 비우고 한 그릇을 더 먹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집 앞에 쌀과 과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져다 두었고 가끔씩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다시 받아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죠. 다행히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거부 반응보다는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을 복면 강도로 만났으니 얼마나 황당했을지 제 심정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놀랍네요.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요. 저는 이제 웬만한 일에는 충격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추운 겨울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